안녕하세요. HJ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여자 이현진입니다. 어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읽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열심히 읽었는데 저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세 번째 읽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는 더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 나름 행복합니다. 07. 교육의 의미를 발견하고 조합하라. 역발상의 법칙. 기존의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고 역으로, 즉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길을 볼 수 있다. 어언 30년 교직 생활에서 베테랑이 되어가고 있다. 교직에 첫 발을 들일 때가 대학원을 졸업한 후여서 동료 교사들보다 늦은 출발이었으나 교직에 대한 열망은 누구보다 두터웠다. 지금 근무지는 내가 두 번째 발령받은 학교이다. 처음 근무한 학교도 좋지만 지금 근무하는 두 번째 학교는 더 좋다. 교사로서 최적의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다. 비교적 우수한 여학생들이 입학하는 국내 최고의 특성화 고등학교일 것이다. 아마 우리 학교 전통이 말해주지 않을까 싶다. 교사 경력 10년쯤 되면서 교사로서 보람과 성취를 얻은 만큼 교육 스킬과 노하우가 갖춰지고 있었고 학생들 개개인의 꿈과 진로를 적절하게 찾아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 이듬해 11년 차가 되던 해였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직업탐구 영역이 처음 도입되던 2005학년도 상업경제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나는 거의 한 달 동안 외부와의 접촉이 금지된 채 강금 생활을 해야 했다. 학교에서도 수능 출제위원으로 입소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배려해 주어서 그야말로 최적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상업경제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출제에 대한 부담은 상당하였다. 경제 관련 전문 지식이 더욱 요구되었다. 출제 능력을 검증하고 평가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 시간이 지나면 출제위원은 문항 검토를 마치고 전국 수험 장소에 문제지를 배송하는 동안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출제위원 4명 중 눈여겨보았던 당시 가천길 대학 컨벤션 산업관리과 정교수의 프로필을 기억하면서 해당 과가 어떤 학과인지 알고 싶었다. 출제 기간을 끝내고 학교에 복귀한 이후에도 전국 컨벤션 산업 관련 학과에 대해 관심을 멈출 수 없었다. 국내 대학교에는 경희대학교에 컨벤션 경영학과가 있었고 한림대학교 대학원에 전시 컨벤션 학과가 전부였다. 컨벤션 산업은 서울시의 5대 육성 산업으로 여성 인력 비중이 높은 고부가 가치 융복합 산업이다. 한마디로 블루오션이었다. 국내 고등학교에는 컨벤션 학과가 없기에 내게는 컨벤션 기초 인력 양성이 매력적인 교육 목표로 다가왔다. 컨벤션의 희소성과 가능성이 교차했고 충분한 연구 자료가 필요했다. 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며 조사하였다. 당시 상업계 고등학교는 전문계여서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시기였고 특성화 고등학교 전환의 가독이었다. 서울의 몇몇 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로 번모하고 있었고
우리 학교도 혁신에 필요한 특성화 아이템을 찾는 중이었다. 나는 마침내 교장 선생님께 컨벤션 산업을 학교 특성화 아이템으로 제안하게 되었다. 학교가 발전해야 나도 발전한다는 신념이었다. 학교는 전통적인 상업계 고등학교로서 미래 교육을 향한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학교 혁신은 교사 수급 조정은 물론 여학생들이 진로 학습과도 연결되는 총체적인 구조 조정이 요구되었다. 드디어 교육의 수요 공급자인 학교 법인, 교사, 학생, 학부모, 동창회 등의 동의서 및 지역사회 유지인 국회의원, 시의원, 대학 교수, 구청장, 동장, 협회 등의 추천서를 받아 컨벤션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딛었다. 그동안 학교 체제와 함께 국제회의 컨벤션 산업, 전시 산업, 이벤트 산업을 융복합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모델이 필요했다. 컨벤션 산업은 관광산업이 꽃으로 외국어 교육이 필수적 요소이다. 융복합 교육과정은 인문교과와 상업, 컨벤션, 외국어가 중점 교육 목표였다. 융복합하는 어떤 현상을 마치고 레고블록을 조립하듯이 창의적 발상으로 새로운 형태를 재창조하는 작업이다. 학교 현장에서 가능한 융복합화 분야는 학습 공간, 하이브리드 수업, 교과 간 통합 수업 등 무궁무진했다. 먼저 서울시 교육청의 허가 절차를 위해 컨벤션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예비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컨벤션이 생소한 데다 시기상조로 보았는지 냉소적이고 부정적이었다. 이미 다각도로 준비하고 연구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있었던 나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특성화 추진의 대안이 필요했고 서울시 컨벤션 인력 양성 정책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움직였다. 서울시청에 직접 찾아가서 서울시의 컨벤션 인력 양성 사업의 유형과 방향을 캐물으며 컨벤션 산업 분야의 특성화고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다행히 서울시청 컨벤션 산업 담당자 김 팀장에게 우리 학교 설립 아이템이 혁신적이고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서울시청 측은 교육청에서 설립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공문을 보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제 우리 학교 특성화 사업 추진은 오롯이 내 몫이었다. 특성화 사업 추진의 핵심은 역발상이었다. 교육청의 부정적 견해를 수용하고 포기했더라면 오늘날 컨벤션 고등학교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추진 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고 브리핑을 한 지 3개월 후에 마침내 전국 최초 혜성국제 컨벤션 고등학교가 탄생하였다. 이후 2006년 컨벤션 영어과를 우선 도입하고 2007년부터 교명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세상은 아바타로서 활약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말할 만큼 바뀌었다. 정보에 가깝게 있으면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혁신이다. 때로는 상품의 가장 핵심 재료를 제거하기도 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혁신에 성공한다. 예를 들면 커피에서 카페인을 뺀 디카페인 커피가 있고 캔디의 단맛인 설탕을 뺀 무설탕 캔디가 있다. 핵심 재료를 없앤다는 역발상 결과이다. 엘리아스 하우는 재봉틀 발명자이다.
불구자인 그는 아내가 밤새워 삭바느질하는 것이 안타까워 재봉틀 발명을 결심하였으나 쉽지 않았다. 하루는 꿈의 아프리카 토인에게 붙잡혀 죽는 장면에서 창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보고 바늘에 큰 구멍을 뚫음으로써 발명에 성공할 수 있었다. 역발상의 대표적인 뮤지컬 캐츠를 보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간 고양이들을 등장시킨 것이다. 뮤지컬 역사상 이처럼 오랫동안 역대급 찬사를 받는 작품도 드물 것이다. 역발상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주장한 스탠퍼드대 경영학과 로버트 서튼 교수는 기업이나 조직이 영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데자부를 거꾸로 해서 새로운 단어 부자대를 만들었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느낀다는 의미의 부자대를 통해서 창의력이 생긴다고 했다.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사물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거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역발상의 법칙이다. 역발상은 변화와 에너지이다. 팬데믹을 계기로 교육 방법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학교 교육의 혁신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역발상은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교육, 책임교육, 맥락교육 등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역발상적 교육적 접근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교사 역할과 교수법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온택트 시대의 하이브리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창의력의 동기부여와 함께 자율성이 주어져야 하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기존의 수업 방식을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는 전향적 발상이 미래 교육의 플랫폼일 것이다. 지난 100년간 가장 창의적이고 통찰력이 있는 인물로 꼽히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역발상 배경에 대해 기자가 묻자 나는 결코 새로운 뭔가를 발명한 적이 없다. 밖으로 나가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 의미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조합하려 했을 뿐이다. 라고 대답했다. 이 부분은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디서 읽었어요. 이 세상에 새로운 발견은 없다. 이미 발견된 것들을 끊임없이 조합하는 일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구절을 봤는데요. 스티브 잡스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08) 먼저 들어야 말을 잘 할 수 있다. 대화의 3, 2, 1 법칙. 3분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2분간 맞장구 쳐주고 1분간 말을 하라. 귀가 2개이니 2번 듣고 입은 하나이니 한 번만 말하라 하는 어디에서 본 또 내용의 구절이 생각이 나네요. 수년 전 봄날이었다. 어린이 대공원에서 사생대회가 있었는데 아침 9시가 되자 학급 학생들이 대공원 정문으로 모여들었다. 많은 사람이 붐비는 터라 먼저 오는 아이들부터 인원 파악을 하는 대로 입장을 하기로 했다. 여기저기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미처 오지 못한 학생들이 체크되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몇몇 학생들도 왜 안 오냐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얼마쯤 지났을까? 저기서 서둘러 달려오는 학생이 있었는데 수빈이었다.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늦었고 친구들은 그런 수빈이가 불만스럽다는 듯 비아냥거렸다. 야, 무슨 옷차림이 그 모양이야?
먼저 말한 건 정민이었다. 교복을 입었을 때와는 사뭇 달라 보이는 수빈이었다. 지각한 것에 대한 불만을 말하지 못하고 옷차림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나란히 서 있던 아름이가 거들었다. 야, 왜 아무 말 안 해? 우릴 무시하냐? 사과해. 지금 금쪽 같은 시간인데 짜증이 나겠어, 안 나겠어? 빠질 수 없다는 듯 다정이가 더 큰 소리로 떠들었다. 왜 말도 없이 듣는 거야? 뭐 했어?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에이구, 이럴 때일수록 일찍 좀 다녀야지.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니? 왜 말은 안 하고 쳐다보기만 하는 거야? 계속해서 미정이까지 합세해서 한마디 더 거들었다. 모두 같은 조 친구들이었다. 수빈이는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푹 숙였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얘들아, 정말 미안해. 수빈이는 그렇지 않아도 종종 지각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수빈이 손엔 원고지와 도화지가 들려 있었다. 나중에 지각 사유를 들어보니 어린이대공원 근처 문구점을 찾다가 세종대학교 교내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늦었던 것이다. 친구들이 원고지와 도화지를 준비하다 늦었으니 이 상황에 무슨 말이 나오겠는가. 다행히 수빈이가 준비해온 원고지와 도화지 덕분에 잘 화해가 되었다. 하지만 수빈이는 친구들을 향한 마음 씀씀이는 아랑곳 없이 별별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야 했다. 아마 지각한 이유를 알게 된 친구들도 내심 민망했을 것이다. 먼저 왜 늦었는지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다. 수진이 역시 얼른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초지정을 말했으면 어땠을까? 실제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 수빈이와 친구들은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하지 않았고 그 상황은 잘 종료되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로 유명하다. 또한 그는 말을 잘하기로도 유명하다.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말을 잘 들어주고 맞장구 쳐줄 때 대화가 진전되고 친근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 그의 대화법은 Really? 정말이에요? Excellent! 정말 훌륭합니다. And then what happens?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한다. 대화에는 321 법칙이 있다. 3은 3분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2는 2분간 맞장구 쳐주고 1은 1분간 말을 하라는 것이다. 1분간 내가 이야기했다면 2분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시간 동안 3번 이상 눈을 맞춰서 공감하라는 것이다. 말이 많은 사람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경우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 또 다른 사람의 말에 끼어들어 자기가 주도하려는 사람도 있다. 반면 들어주는 사람도 있다. 때로는 그 사정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 2번 듣고 3번 공감하는 마음의 자세가 소통과 화합의 열쇠이기도 하다. 공감적 경청은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상대방 입장에서 함께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을 학교에 대입해보자. 이제 막 교실로 들어오는 학생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등교 시간에 유난히 표정이 어둡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기분이 좀 나쁘구나. 기분이 왜 그런지 얘기해 주겠니? 등의 질문을 하면서 다가가면 좋겠다. 또는 말 못할 사정이 있구나. 지금 힘들지? 나중에 말해줘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대화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신학기라서 서로 낯설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도 아무 대답이 없다면 다그쳐서는 안 된다.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다거나 나중에 말해도 된다고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각해서 조마조마한데 맨날 지각이야. 쯧쯧 이라고 했다면 반성보다 반감이 깃든다. 맨날 지각? 지난달에 4번, 이달에 2번 지각했는데 맨날 지각이라니 라고 대들고 싶을지도 모른다. 학생들끼리 다툴 때도 곧바로 교사가 개입하는 것이 옳은지 숙고해야 한다. 상황 파악에 급급하거나 교사가 주도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다툰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이다. 이럴 때 대화법이 중요하다. 대뜸 너 화났어? 지금 속상해? 라고 물었는데 학생이 아니라고 대답했다면 대화는 그대로 멈추고 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심리상담의 권위자 존 앨런 박사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의 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서를 억누르기보다 더 많이 느끼고 표현하며 개발해야 한다고 한다. 사춘기의 아이들은 특히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드러내지 못한다. 감정에 따라 과잉 표현하거나 생각과는 다른 말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교사로서 학생의 말을 들어주는 일에 끈기가 필요하다. 기다리면서 경청해야 공감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이 있다. 이는 심리학자 토머스 고든이 어린이 놀이를 치료하면서 만든 용어다. 나 전달법은 자기 표현을 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 놓이고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뿐 아니라 말하는 자신도 상황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다. 나 전달법은 진정성 있게 의사 표현하는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느낌이나 감정이 모두 자신에게 비롯되었음을 알고 그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나 전달법을 활용하면 상대방에게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문제를 의논하러 와서 참 좋구나. 내 얘기에 아무런 반응 없이 쳐다만 보니까 무시당하는 기분이야. 내 생각엔 공부도 하면서 영화도 보면 좋겠구나. 나는 내가 약속 시간에 늦게 와서 기분이 별로야. 와 같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반면에 너 전달법은 상대방을 너라고 하면서 명령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게 된다. 즉,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자신의 감정을 떠넘길 수 있다. 같은 말이라도 억양을 조금만 다르게 해도 상대방은 핀잔을 듣거나 훈계를 듣는 기분이 된다. 그렇다면 관계가 더 나빠질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불안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상황일수록 대화의 3, 2, 1 법칙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교사는 학생들이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 가끔
학생들에게 수업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도록 했을 때 저마다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전혀 다르게 발표하는 경우를 보면 웃음이 나올 정도다. 말하기 첫 단계는 경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책을 읽고 있는 저는 영업을 30년 정도 했습니다. 영업 30년 동안 보험 영업과 웅진 싱크빅 북세일즈 영업을 했는데요. 그 영업에서 제가 탑을 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니 제가 영업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제 경험이지만 여러분들도 321 법칙 경청을 한번 해보신다면 또 다른 여러분 주위에 나비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09. 아차! 무결석 명예가 깨지다니. 90대 10의 법칙. 인생의 10%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로 결정된다. 나머지 90%는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결정된다. 교실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인사를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담임이 교실에서 반갑게 맞이하면 아무래도 선생님이 기다린다는 생각에 좀 더 일찍 오려는 학생들이 많다. 교실에 아이쿠 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교실에 헐레벌떡 들어오는 학생에게 먼저 마음으로 반긴다. 지선이는 경기도 양주에서 대중교통으로 거의 2시간 거리를 통학하고 있었다. 학급 지각이 잦은 편이었지만 학교 결석 한 번 하지 않는 출결 모범 학생이었다. 선생님, 5분이나 늦었어요. 내일은 집에서 더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지선이는 묻기도 전에 보고하듯 말하고 자리에 앉는다. 밝고 맑고 씩씩하다. 이 경우 지각이더라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 밖에 매일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학생들의 출결 관리는 신경을 날카롭게 한다. 출결 관리는 유독 선생님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1년 내내 학생들이 건강해야 하고 아이들이 가정 환경이 어떤지도 영향을 받는다. 하루아침에 이사를 해서 학생 소식을 뒤늦게 알기도 한다. 학급 전체 학생이 대상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더 많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통계로 볼 때 출결 상황에 깊이 관심을 두는 학생은 학급의 10% 정도이다. 나머지 90%의 학생은 지각은커녕 결석도 하지 않는다. 초보 교사 시절 1학년 3반 담임을 할 때다. 학급의 대동단결이 돋보이던 10월경이었다. 10월이면 학생들도 이미 학급이 무결석반이라는 명예를 얻을 것인지 가늠하게 된다. 결승점이 보이는 마라토너처럼 서로 조심하고 결석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그날따라 교실이 소란스러웠다. 누군가 학교에 오지 못한다는 소식이었다.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 4집 앨범 발표와 함께 컴백홈 필승이 인기 차트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 반 미순이는 다른 반 친구들과 함께 공연장으로 갔고 그로 인해 우리 반은 무결석반의 명예를 포기하고 말았다. 얼마나 얄미웠던지.
초보 교사로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던 시절에 겪은 첫 좌절이었다. 2학년 5반 담임일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 12월 말까지 무결석반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막바지인 2월에 수진이에게 불의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무결석반 기록은 아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었다. 3일만 무사히 지나면 무결석의 명예를 얻을 수 있다. 2월 5일이 개학이고 2월은 학기말 마무리 시간이어서 개학식과 졸업식, 종업식이 있는 3일만 출석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며칠 후 수진이가 전화를 했다. 우리 반 무결석 기록을 깨뜨릴 수 없다면서 선생님께서 데리러 와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아이들의 극성 덕분에 사흘 동안 다리를 다친 수진이와 함께 등교하는 추억을 만들었고 그해 무결석반의 명예를 누릴 수 있었다. 이처럼 단결하는 무결석반의 명예를 위해 새 학기가 되면 선생님과 학생들이 필승을 다짐하며 다 함께 힘차게 무결석 합시다 라고 크게 파이팅을 외친다. 어느 해는 새 학기 첫날에 한 학생이 아예 학교에 오지 않아 무결석반을 포기하면서 시작되어 힘들었지만 그런 일은 또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요즘도 학기 말에 무결석 학급 시상을 하는데 한 학년에 한두 반 정도가 무결석 반이다. 무결석 반은 말 그대로 1년 동안 학급의 누구도 결석하지 않아야 주어지는데 이 같은 결석 기록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선생님의 관심과 격려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노력과 단결이 있어야 가능하다. 게다가 피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인 25명 중 한 사람인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인생을 바꾸는 90대 1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인생의 10%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로 결정되고 나머지 90%는 자신이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10%의 사건은 전혀 통제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주 중요한 약속 장소로 가는 도중 자동차 연쇄 추돌 사고로 도로 전체가 정체 중이라면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라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경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반응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종종 도로에서 느닷없는 차량 정체로 인해 약속이 엉망진창이 되거나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산사태가 일어나는 지점을 지나게 되었을 때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10%에 해당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나머지 90%는 내가 만들어 가야 한다. 무결석반의 명예를 위해 파이팅을 외치지만 매번 지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을 우려해서 미리 엄중하게 학급 학생들을 단속할 수도 있고 한 아이가 매번 지각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훈육하는 데 애쓸 수도 있다. 어떤 이유로든 학생의 지각을 교사가 통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에게 보인 반응에 따라 그날 학습 분위기는 엉망이 되기도 하고
교사의 하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사의 잘못된 반응으로 학생은 물론이고 교사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왜 오늘 하루가 엉망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학생의 지각 때문일 수도 있고 교사의 훈육 방식 탓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불쾌한데 옆에 있는 선생님이 가중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자신의 반응 때문이다. 학생이 지각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교사 자신이 조정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학급 분위기는 만들어가는 것이다. 언제나 부딪힐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10%의 현상을 나머지 통제 가능한 90%로 환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10%의 현상을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90%를 조정할 수 있도록 반응해야 한다. 나의 침착하고 현명한 반응에 따라 상황이 바뀐다. 나의 침착하고 현명한 반응에 따라 상황이 바뀐다. 더 침착하고 더 현명한 반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 오늘은 만우절. 고단수의 법칙. 결코 잊지 않을 듯한 곳을 먼저 찾아라. 만우절이었다. 새학기가 한 달이 지나고 어느덧 학생들은 친근한 사이가 되어 짓궂은 농담을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래서 만우절은 친구 관계를 개선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모르게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느라 키득거리기 일쑤였고 수업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하며 웃음꽃이 만발이다.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시도하다가 선생님들에게 들켜 어이없는 불발로 끝나기도 한다. 만우절 기원은 다양한 설이 있으나 중세 유럽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설득력이 있다. 16세기 유럽은 1년의 시작인 부활절이 3월 25일에서 4월 20일까지여서 해마다 달랐다. 그러던 중에 프랑스 왕 샤를 9세는 그레고리력을 수용하여 새해 시작을 1564년 1월 1일로 선포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많은 사람이 거짓 새해가 되어버린 4월 1일을 경축하고 기념하면서 April Fool이라고 하였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벼운 농담인 것 거짓말을 하면서 서로 웃기고 웃자는 만인 바보의 날이 되었다. 그래서 만우절을 April Fool's Day라고도 하지만 All Fool's Day라고도 한다. 프랑스에서는 만우절에 속하는 사람들을 4월의 고등어라는 뜻의 푸아송 다브릴이라고 불렀는데 당시 고등어가 4월에 잘 낚인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만우절, 아침부터 교실마다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교무실까지 들린다. 어떤 계략을 세워서 반전을 즐거움을 주려나 상상하면서 교실로 올라간다. 처음에는 얼떨결에 학생들에게 깜짝 속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속아주는 척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몇 차례 만우절 해프닝을 당한 경험으로 고단수가 되어 있었다. 어지간한 장난에는 아랑곳하지 않아서 오히려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학생들은 고학년과 저학년의 같은 반끼리 교실 자리 바꾸기, 옆반 학생들과 자리 바꾸기, 이름표 바꿔달기, 선생님에게 사랑 고백하기, 출석부에 놀랄만한 고백 적어놓기, 몰래카메라 등 별별 작전을
꾸민다.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속임수를 준비하는 것도 흥미진진하다. 먼저 교사가 선수를 쳐야 해서 그 장면만으로도 아이들은 웃음을 참기 어렵다. 한 번은 우리 반 은미, 특별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수업 분위기 텐션 메이커 은미를 속이기로 했다. 사전에 상담 선생님과 계획을 세워놓았다. 나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은미에게 상담실 선생님이 찾는다고 하면서 얼른 다녀오라고 하였다. 은미가 교실에서 나가고 나서 아이들과 긴급 속임수 작전을 펼쳤다. 은미를 완전히 속이기 위한 모의를 시작한 것이다. 학급 회장과 부회장은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에 손을 얹고 벌받는 포즈를 취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제자리에서 눈을 감은 채 머리 위로 손을 올리고 있기로 했다. 얼마 후 은미가 돌아왔고 벌받는 포즈의 학급 회장이 은미에게 수업 시간에 떠들어 선생님이 몹시 화가 났다고 귀띔을 한다. 잔뜩 어두운 표정의 은미는 조심스럽게 자기 자리로 가더니 머리 위로 팔을 올리고 벌서는 자세를 했다. 이후 나는 슬그머니 은미에게 다가가서 버럭 소리를 지르듯 상담 선생님이 왜 불렀어? 무슨 잘못을 한 건가? 라고 하자 반쯤 넋이 나간 은미는 겁먹은 채 눈망울만 커졌다. 아이들이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눈치채지 못했다. 슬그머니 은미에게 다가간 나는 오늘 무슨 날인지? 라고 하자 아이들이 먼저 만우절이요! 라고 외치면서 자지러지게 웃었다. 잠시 어리둥절하던 은미는 속아 넘어간 사실을 알아차렸고 교실은 금세 웃음바다가 되었다. 언젠가 이런 일도 있었다. 졸업생을 전학생으로 둔갑시켜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지안이가 그 주인공이었다. 고등학교 때의 교복을 입은 지안이는 아이들을 어떻게 속일지 궁리했다. 대학생이 된 지안이가 교복을 입어서 어쩐지 어색했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전학생 연기를 하기로 했다. 아이들은 교계를 가우뚱거렸지만 전학생을 큰 박수로 환영했다. 자기소개를 끝낸 지안이가 빈자리에 앉자 하나 둘 다가간 아이들이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다시 지안이를 교탁으로 불러냈고 어느 학교에서 전학 왔느냐라고 묻자 네 선생님, 저는 만우절 고등학교 다니다가 왔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야 아이들은 폭설을 터뜨렸다.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했고 아이들은 책상을 치며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다. 이어진 지안이의 멋진 대학생활 이야기는 만우절의 별미였다. 아이들과 교사 사이에 훈훈한 거짓말이 통하는 이날만큼은 학생들의 기발한 작전에 적당히 속아 넘어가는 것도 좋다. 그동안 부족했던 아이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또 교사가 선제 공략을 하는 재미도 크다. 아이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 더 큰 재미를 선물한다. 이때는 결코 잊지 않을 듯한 곳을 먼저 찾으라는 고단수의 법칙을 적용하면 된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두말할 필요 없다. 그러나 만우절의 이벤트, 악이 없는 거짓말이 웃음을 선물했다면 멋진 이벤트이다. 학급의 분위기를 즐겁게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잘 활용하면 학급 운영에 도움이 되고 서먹서먹한 관계가 개선되는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다. 학교 생활에서 위트나 유머는
재미나게 지낼 수 있는 슬기로움이다. 학기 초에 어색한 관계가 개선되어 나머지 학교 생활이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기회를 잘 살려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자. 학생들과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교사로서 칭찬과 격려도 중요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선 학생이 교실에 들어올 때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조회 시간에 학급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감정을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사소한 행동이겠으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특히 학생마다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 1대1 관심을 표명하기에 가장 이상적이다.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아이는 선생님과의 거리가 가깝다고 느끼고 개인적인 관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권유하는 말을 하거나 존대어를 쓸 때 선생님을 존경하게 된다.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떠들더라도 가까이 다가가서 눈을 마주하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왕따를 당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생각하는 관점을 그부들 간의 관계 개선으로 바꿔줘야 한다. 새로운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자신의 안전지대를 확장함으로써 학교라는 공동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학생들에게 행복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안전지대를 확장한다고 학생들이 저절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만들므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행복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 주어야 한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학생에게 그 정도의 작은 친절을 베풀고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온화한 미소를 보여주어야 한다. 톨스토이는 3가지 행복 조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다. 첫 번째 답은 현재, 두 번째 답은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답은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하였다. 행복은 개인의 이기적인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봉사에 있음을 알려준다. 이렇듯 학생들에게 있어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단순하지 않다.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부딪히고 이기적인 교육적 사고와 열등감에 빠져들 때도 있다. 모두가 1등을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은 패배자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학생들은 상벌제의 교육 환경 속에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보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기도 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에게 행복의 기준을 제시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흔히 돈이 많거나
명예가 높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돈에도 심리학이 적용되고 명예를 가졌다고 해도 어떻게 성취했는지도 중요하다. 그만큼 역량의 깊이가 행복지수를 높여준다고 할 것이다. 교사는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행복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부모와 자식, 친구 사이, 스승과 제자, 사회적 만남과 관계 속에 행복이 있다. 그저 가르치는 것은 행복일 수 없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사의 책무를 기억하고 기쁘게 실천하는 일이 행복일 것이다. 미래를 위해 교사에게 주어진 교육적 사명을 다하는 것 역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행복은 성공이나 출세와는 무관하다. 이번 내용은 읽으면서 학교에서 만우절의 추억 속으로도 빠져보았고요. 행복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어떤 분은 좋은 꿈을 꾸시겠죠? 감사합니다.